네, 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공교롭게도 간밤에 빅테크의 변동성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딱 맞게 저희가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이 위에 있는 파란색은 M7의 순이익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당연히 M7의 주도력 그리고 강세가 나타났던 것은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던 구간에서 거의 50%, 60% 가까운 고성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혁신과 생산성 싸움에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분기, 2분기, 3분기 절대적인 명목 숫자로는 나머지 기업들보다 월등하긴 합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모멘텀, 즉 증가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조금은 둔화되는 부분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가캡의 롱, 스몰캡의 숏 엄청나게 벌어졌었던 그런 편차가 그래도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놔야 된다. 즉 메가캡을 조금 트리밍 비중을 줄여놓고 스몰캡이라든지 고금리의 피해주였던 부동산이나 제약바이오를 좀 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간밤에 물가가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금리를 내릴 게 확실하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런 어닝의 그로스가 내려오는 부분들 그리고 반대편에 M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좀 좁힐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간밤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펼쳐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도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과연 더 유지가 될지 아니면 빅테크 위주의 상승세 거꾸로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빅테크의 변동성을 이 밑에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또 하락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다뤄보고요. 더불어서 이게 국내 시장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증시 대항해서 반도체 위주로만 갔었는데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까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대담입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되게 빠른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일단 CPI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CPI가 뭐 이미 좀 체크를 어느 정도는 하셨겠지만 네. 간밤에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CPI 발표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MOM 그리고 3.0% YOY를 기록을 했고요. 코어 같은 경우는 0.1% MOM 그리고 3.3% YOY를 기록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0.2%포인트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0.1%포인트 정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속을 썩였던 서비스 물가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세부 내용 역시도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항목 중에서 특히나 주거비가 좀 큰 문제였는데 주거비가 MOM으로 0.4%씩 3개월째 상승을 하다가 0.2%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이외에도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0.2%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좀 한시름을 덜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도 이에 대해서 정책을 전환할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은 부각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달러도 하락하고 달러 이외 비달러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가 안정을 찾고 빗달러의 통화가 강세를 가는 현상은 우리가 그동안 좀 기다렸던 부분이긴 한데 간밤에 물론 혼조세, 다우나 중소형주가 오르긴 했지만 나스닥 중심의 강한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자, 파월의 어떤 상황 증언 그리고 물가가 나온 부분 오케이. 9월의 금리 인하도 아주 좋아.
다만 이렇게 되면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식으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즉 경기 연착륙을 예상했었는데 하드랜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확인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저도 지금 당장 어느 쪽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이쪽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고용이나 소비 임금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간밤에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혹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지표들을 보면은 물론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쇼크 수준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디스인플레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확실히 좀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금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9월 금리 인하 혹은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는 시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경착륙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연착륙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좀 평가가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가까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물가 고용에 그렇게 막 대량 실업자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간밤에 봤었던 느낌은 빅테크 중심으로 지수 플레이를 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고 종목 플레이로 넘어가는 뭐 당연하게도 이제 CPI나 파월 증언이 끝나니까 매크로보다는 기업 바텀업을 보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도 공교롭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미국 대형 은행주를 중심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M7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도 관심이 가겠지만, 자, M7 이외의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데? 나머지 기업들의 성장성이 올라온다면 조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 실적 시즌은 개인적으로는 좀 확산을 기대를 한다라고 사실 월요일에 자료를 썼는데 정확하게 간밤에 나왔네요. 예, 이렇게 좀 중소형주가 너무 과격하게 오르고 또 M7이 이렇게 과격하게 빠질 줄은 사실 저도 생각하지 그동안 너무 못했던 쏠려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수급이 맞습니다. 조금만 변해도 큰 네, 변동성을 그런 주는 것 부분이 같아요.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종목 확산이라는 부분이 적어도 9월 FOMC,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달 말에서 그리고 8월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또 M7들의 실적이 여전히 그래도 M7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부분을 각인시켜 준다 할 때 그때 이제 M7을 비롯한 빅테크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이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M7의 또 실적 발표가 이제 월 말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한 1, 2주 동안은 지금 약간 너무 벌어졌었던 그 수익률 격차라든지 비중 차가 좀 줄어드는 네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발굴할지도 궁금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종목 확산을 바라보는 이유는 크게 좀 세 가지입니다. 뭐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올라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실적 증가율이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비용 효율화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산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종목을 뽑아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기대치가 낮은 종목들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마이크론과 테슬라의 주가의 향방을 갈랐던 것은 결국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종목과 기대치가 너무 낮았던 종목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를 기준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기대치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 뭐고 낮은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총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보시는 표처럼 종목을 선별을 했습니다.
하나는 2023년 10월 말에 S&P 500이 저점을 기록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35% 정도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종목단에서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30%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을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ROE 대비 PBR에 좀 산포도를 그려봤을 때 적정 PBR이라는 부분을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ROE 대비해서 현재 PBR이 적정 수준보다 상당히 좀 낮은 종목을 좀 선별을 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024년 2분기 실적 추정 시가 상향된 종목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을 했는데 종목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주가가 안 좋은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3번의 뉴몬트 코퍼레이션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금광 기업입니다. 금광 기업인데 최근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크게 올라주면서 뉴스 기사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금광 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금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광 같은 것들도 좀 눈여겨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페이팔, 뭐 에스티로더 이런 기업들도 보이고 네. 뉴먼트 마이닝, 뭐 메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부동산 이런 기업들도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나 투자가 녹록치 않았던 기업들이 조금은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간밤에 딱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또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제 2,900을 바로 앞두고 몇 포인트를 못 넘고 또 우리나라 시장 2,900의 허들을 또 느끼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지수의 어떤 상방이 이렇게 좀 답답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낙폭과대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고배당주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요? 저는 고배당주 같은 경우가 사실 배당 수익률이 워낙 좀 배당을 확대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높은 종목들이 많기는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을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소외되어 있던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네.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금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었던 업종인 건설 업종도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준비해온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 워낙 간밤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수 레벨 단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중요한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외국인 수급일 것 같습니다. 원래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과 반대 방향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때, 즉 원화가 강해질 때 외국인들이 수급이 유입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의 흐름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부분은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연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지는 그림으로 좀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기존의 흐름대로 갈지 아니면 무언가 변화가 있을지 라는 부분들을 좀 오늘 장에서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간밤에 달러화가 한 10원 정도. 네. 0.5% 정도 하락을 했고 엔화가 또 강세를 가져가면서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나 이런 부분만 들어왔었는데 약간 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었던 업종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대표적으로 건설업종까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으로 다음 주 전략도 좀 챙겨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얘기했었던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도 있거니와
중국이나 유럽에서의 이벤트도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해상 풍력 관련해서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해상 어떨까? 풍력.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간밤의 금리 하락이라는 부분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친환경 프로젝트들이 금리 조달해야 되는 자금들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기대를 가져갈 만하고요. 주가 역시도 워낙 소외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중국을 제외하면은 가장 큰 시장이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이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은 친환경에 좀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좀 긍정적인 노동당이 압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은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반등해 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면요. 7월 15일에서 18일 중국의 삼중전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대감은 시장에서 크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을 강하게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뭐 리창 총리라든지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지금 당장은 강한 정책을 쓸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미 좀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향후의 정책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는데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은행주라든지 금융주들 중심으로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워낙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짚어드리기보다는 그중에서 컨센서스 추이가 좀 괜찮은 것들 찝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7월 15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블랙락 내지는 16일에 실적 발표하는 스테이크 스트리트 그리고 18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넷플릭스나 도미노 피자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중소형 은행주 역시도 컨센서스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금리 자체가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차입을 통해서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 업종들 그 중에 하나가 또 해상풍력 또 좀 짚어주셨고 다음 주에 주목해 볼 게 이제 넷플릭스, 도미노 피자 같은 기업들, 중소형 은행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 챙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